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바닥을 찍은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등 후에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일단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유동성 관련해서 통화 정책 흐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대부분 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시가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돼서 지표들 간단하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에 대해서 이제 일드갭과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좀 글로벌 지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택지수 대비 주식지수 등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코스피랑 같이 이제 국내 쪽이랑 미국 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수출 발표가 나서 이제 그 부분 같이 ISM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해서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V코스피, 빅스, 등등등등, 미국 채10년, WTI, 등등등등,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 까지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좋지 않아서 좀 방송할 때 목이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한 0.16%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은 한 0.26%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게 1.6% 이제 나름 좀 크게 상승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 빨간 색깔 영역,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장 초반 매수를 들어왔다가 프로그램 순매도가 꾸준히 누적적으로 있어 왔고요. 오늘 프로그램 이제 순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1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1,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개인이 2,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1,0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한 400억씩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670억 정도 매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 한 2.6조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한 4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 돌아섰고요. 기관은 3.1조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3.2조 정도 매수.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현선물 그냥 차익 거래 정도 수준이다. 해지 정도나 차익 거래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선물도 4천억 매수, 외국인은 한 3.7조 정도 매도. 그래서 결국 기관은 그냥 뉴트럴한 포지션이고, 개인 매수, 외국인은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적 수급 길게 2015년부터 봤을 때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는 장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 그래서 증시 방향성 당연히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 매도 중이고,
여기도 이제 개인은 매수 중이기 때문에 뭐 누적 수급도 그렇고 뭐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데이터 요거 리포트 보면서 오늘 그냥 ISM 제조업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크로를 오늘은 그냥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히려 가장 좀 늦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거 발표했는데 이제 58을 좀 소폭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한 58.6을 기록했고요.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전망치가 60 정도였거든요. 전망치를 좀 대폭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뭐 계속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러시아 7개 은행 스위프트 좀 제외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뭐 사실 전부 다 제외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스베르방크랑 이제 가스프롬방크 이제 석유 대금, 이제 천연가스 대금을 이제 납부하는 이제 은행들인데 주로 가장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은행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반쪽짜리 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우리나라 뉴스에는 뭐 마치 러시아가 곧 망할 것처럼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쪽이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1번 당 쪽에 대한 내용만 보고 있으면 아 되게 막 2번이나 다른 당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2번 당에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아 정말 1번이나 다른 당 사람들이 참 나쁜 것 같다. 아니면 뭐 1번을 들었을 때 아 1번이 참 좋아 보이고 2번을 들었을 때 아 2번이 참 좋아 보인다. 왜냐면 이렇게 좀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미 국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제 미국의 유리한 뉴스로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미국과 뭐 우크라이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뉴스를 어느 정도 좀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일단 지금 제재가 뭐 아주 뭐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또 엄청 강하다라고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IEA가 이제 회원국 이제 한 6천만 배럴 정도 비축유 방출에 합의를 했지만 뭐 사실 뭐 국고채 단순 매입도 그렇고 이 비축유 방출이라는 게 어차피 추세를 거스르진 못합니다. 그냥 단기적인 이슈를 조금 끄겠다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로 뭐 크게 뭐 사실 뭐 유가를 잡기는 어렵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지금 110달러까지도 뭐 돌파를 하는 뭐 잠깐 또 다시 하회하긴 했지만 일단 거의 108달러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 특히 유럽 쪽은 뭐 60% 정도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난리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매크로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수출액 데이터도 나왔었는데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는 뭐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 추세 자체는 계속 꺾이고 있고요. ISM 제조업도 뭐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뭐 결국 추세 자체는 계속 좀 하방 추세다.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 힘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과거 고점들 넘어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을 치긴 했지만 뭐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가 한 8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WTI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감안했을 때 3월에도 흑지가 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 3월에 이제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 수출이 나쁘진 않은 건 사실인데 결국 무역 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수입액 자체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마진율 자체가 떨어질 거고 가격 인상에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물가 압력에 연동이 되는 거겠죠. 좋지 않은 상황이 일단 뭐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들 다 넘어갔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이미 넘어버렸고요. 120일 평균선도 넘었고 52동 평균선도 이제 크게 대폭 상회했기 때문에 일단 위험 회피 성향에서 이제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완연히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M2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고평가,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여기 고점 치고 나서 뭐 닷컴 버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빠지고 있어서 뭐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윌셔 5000 시총 대비해서 M2 같은 경우도 여기 고점 수준에서 치고 빠지고 있어서 당연히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윌셔 5000 시총을 이제 GDP로 나누니 버핀 지수라고 많이 하죠. 요거 같은 경우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 대비해서 미국 주택지수, 결국 주식 대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비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실 부동산 대비해서 주식은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M2 같은 경우도 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결국 서울 그냥 주택 가격으로 나눈 건데요. 그냥 명확하게 채널이 딱 나오죠. 여기가 이제 채널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가 하단인데 하단은 점점 높아진 게 아무래도 금리 좀 하락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을 숏을 해야 되는 신호가 나타났던 겁니다. 주식 숏, 주식 숏, 주식 숏, 주식 숏, 주식 숏, 주식 숏, 주식 숏 다 결과적으로 100%의 확률로 다 맞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맞았었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이제 뭐 좀 주식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내려갈 때는 보통 화끈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저는 꽤나 아직까지는 하락할 룸 자체는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국내 쪽 M2랑 M1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뭐 결국 M2-M1 증가율, 이 연두 색깔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가 이제 유동성, 공급됐던 유동성이 이제 정말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 보통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단계다. 돈이 이제 풀려가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풀린 돈이 은행에 잠들어 있다가 결국 뭐 우리나라 뭐 은행에 잠들어 있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굳이 이제 미국 그냥 방식으로 은행에 잠들어 있다가 돈이 실물 경제로 좀 흘러가고 있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단계인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 색깔 M1 나누기 M2가 낮을수록 위험한데 뭐 중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가장 낮았던 2015년도가 중국 증시 급락을 보였었거든요. 돈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이어서 뭐 참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 살펴보면은 일단 요 파란색은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일드갭은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 채권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이제 나눈 거를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두 모델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코로나 때 이제 당연히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냈었고 뭐 지금은 조금 금리가 빠지면서 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 모델로 당연히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코스피, 뭐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뭐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와서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랑 뭐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살펴보면은 뭐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미국 쪽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냥 뭐 조금 이따 매크로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금리가 급락한 게 그냥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인 거지 결국 유가는 더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금리는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당연히 이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래서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내랑 미국이랑 조금 이격이 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자사주 매입의 영향과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인데 뭐 사실 두 개 다 이제는 조금 추가적으로는 어렵다. 양적 완화 이제 끝이 나죠. 3월에 이제 테이퍼링 하는 게 끝이 날 거고 자사주 매입도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기 힘들고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과거만큼 자사주 매입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갭은 좀 메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전 미국 쪽이 낙폭은 조금 더 크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이 좀 반등했지만 뭐 결국 우크라이나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오히려 위험 이제 회피 선호에서 이제 위험 회피 선호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던 거라서 결국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면 어차피 금리는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그냥 약간 일시적인 반등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일단 먼저 합산 신용장구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신용장고는 뭐 저번 주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한 20조, 한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합산해서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벨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장고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준 같은 경우도 고점을 치고 좀 빠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항상 고점 치고 빠질 때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문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당연히 돈이 못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매크로 설명드리도록 할까 했다가 그냥 매크로 보고 뭐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부동산도 그냥 뭐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뭐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쪽 PIR 같은 경우에 이제 PIR 같은 경우가 이제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인데요. 펜을 써야 되겠네요. 프라이스 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PIR이 그냥 이제 주택 가격을 그냥 연소득 그냥 중위소득인데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뭐 주식이 아니죠. 뭐 주택이 한 10억이다. 연소득이 한 1억이다 라고 하면은 10배 정도 나오겠죠. PIR이 한 10배 정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IR 뭐 과거에 엄청 높았다가 뭐 과거는 좀 너무 높았다라고 치면은 2008년도 정도 고점까지 왔다가 뭐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이랑 영국 쪽 PIR 같은 경우에는 뭐 닷컴 버블 정도, 닷컴 버블이 아니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 또 부동산에 들어가기도 뭐 부동산이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주식이 더 나쁘다고 보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도 부동산도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부동산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질금리가 한 1배까지 튀고 10년물 기준으로 좀 가자이고요. 일단 먼저 실질금리가 좀 변동이 크죠.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러시아 쪽 제재를 미국 쪽에서 뭐 글로벌하게 다 가하면서 유가가 날아가고 있죠. 유가가 날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BE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또 금리는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결국 명목금리 마이너스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당연히 실질금리는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되게 일시적인 요인인 거고 뭐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명목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말이 많죠. 아 이제 뭐 전쟁도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통화 정책을 조금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닐까, 완화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는 거를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걸 살펴보면 일단 뭐 통화 정책 흐름 이걸 뭐 또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뭐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뭐 양적 완화부터 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가야 될 건 QT를 해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예정이니까 결국 뭐 QT를 알아야 되는데 뭐 QT가 결국 출구 전략이면은 결국 이제 QT를 출구를 하게 됐던 그 양적 완화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뭐 둘 다 알아보면은 일단 뭐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QE 같은 게 보통 연방준비은행 이제 중앙은행이 되겠죠. 뭐 미국 기준으로 치면 연방준비은행이고 이렇게 국채를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는 건 맞고요. 국채를 100을 이제 시장에서 산다라고 치면은 뭐 이 국채 매도자가 뭐 저라고 생각해보죠. 뭐 제가 국채 100억을 이렇게 팔고 현금을 100억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계가 터지겠죠.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뭐 현찰로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결국 은행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제 100이라는 현금이 은행에는 부채가 되겠죠. 결국 저한테 줘야 될 돈이니까 은행은 100의 예수부채가 늘고 100을 이제 뭔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투자할 데가 딱히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양적 완화가 되면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곳에 넣는데 이게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재예치를 하는 겁니다. 뭐 금리를 지금 같은 경우 0.15% 주고요. 이걸 이제 재예치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연방준비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돈이 실물 경제로는 흘러가지 않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금융시장 안에서 돈이 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양형적 완화만 딱 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호재고요. 금융시장 유동성은 증가가 되고 근데 이제 실물 경제 유동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줄면서 이제 QT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연방준비은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하는 게 먼저인데요. 뭐 제가 그냥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면 뭐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이라는 제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현금이 생기고 뭐 아니면 뭐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근데 뭐 아무튼 100의 차입금이 생기니까 은행은 100의 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대출을 해주려면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100을 빼서 마련을 합니다. 은행 뭐 자산에는 변화는 없고요. 결국. 근데 100 지급준비금이 주니까 결국 자산에 뭔가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자산은 국채다 보니까 국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제가 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딱 어디까지 했는지 아마 지금 국채가 100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고까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부채 지급준비금이 이제 100이 이렇게 줄어들면 자산이 뭔가 줄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 줄어들 게 어차피 국채밖에 없으니까 MBS 아니면 국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뭐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연준이 자산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재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부채가 줄어드는 거야 라고 사실 뭐 부채 얘기는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 QT를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 효과를 보시면은 은행의 현금이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증시에는 좋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흘러가는 영향을 한다. 그래서 보통 주어를 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냥 양적 완화는 유동성 공급이고, 양적 긴축은 유동성 축소야, 이제 긴축이야,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금융 쪽에는 유동성 공급이 맞고, 양적 완화는 실물은 축소고, 실물은 영향이 아예 없고요, QE는. 그 다음에 이제 QT,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긴축이 맞지만, 실제로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 QT는 오히려 물가에는 올라가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거랑 이제 반대로 작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알고 조금 이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금 물가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뭐 가장 큰 일단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좀 그때는 좀 깔끔하지 않았는데 좀 수정을 했고요. 결국 이 OECD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이 소매 판매가 이제 수요고요. 이 OECD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OECD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요게 이제 그냥 뭐 캐펙스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투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살펴보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 원래는 이 추세선대로 이렇게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공급 병목 얘기는 나오지만, 공급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이 추세선을 못 따라간 건 맞지만 공급량 자체가 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수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수요는 이 추세선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공급은 그냥 증가하지 못하고 과거 그냥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량은 없고 수요는 많으니까 물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강했던 이때도 수요가 더 강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이때는 공급이 더 강했다. 닷컴 버블 때도 공급이 더 강했다. 항상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과거랑 다르고 오히려 요 시대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수요가 상당히 더 강한 상황이다. 근데 뭐 수요가 강하니까 당연히 투자가 저는 이제 좀 이 각도가 점점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좀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해소가 결국에는 되고 하다 보면 투자가 뭐 늘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투자가 뭐 늘고 있긴 하다 보니까 대출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대출이 실제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뭐 실제로 데이터로 살펴봐도 뭐 대출 증가율이 2021년 5월 정도부터 이렇게 증감률이 바닥을 찍고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출이 증가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예대율 먼저 살펴보면, 일단 예대율이 뭐 닷컴 버블 2008년도 거의 100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예대율이 거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결국 그냥 은행에 쌓여있는 이 예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대출에 비해서. 그게 다 이제 지급준비금, 아까 양적 완화의 부산물인 지급준비금에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거의 뭐 9조 달러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실물 경제로 가진 않았지만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게 다 금융시장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럼 부채를 보면 어디에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산 거는 이렇게 많이 샀는데, 부채 구조를 이렇게 연방준비은행 부채가 뭐 요거만 있는 건 아닌데 뭐 크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4개 정도로 크게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변 계정, 이제 리버스 레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통통화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린트된 달러,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긴 현금, 재무불방 계정은 미국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위해 이제 모아놓은 현금, 뭐 세금을 걷었든 아니면 뭐 국채를 발행했든 한 현금이고요. 리버스 레포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021년 한 5월 정도부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는 거죠.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은행이 현금을 받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안 늘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미국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거를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버스 레포가
무한정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하기 힘들고요. 그럼 이제 왜 저 리버스 레포를 계속 못 늘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시면은 뭐 단기 금융 시장하고 이건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리버스 레포가 결국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거든요. 돈을 빌리는 거라 보니까 연준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고 국채를 이렇게 담보로 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IORB라는 게 결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금리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미국 은행들한테 주는 지급준비금 금리인데, 그걸 실제로 한 요 6월 정도에 인상을 시킵니다. 한 5bp 정도. 0.1에서 0.15%로 5bp 증가를 시키고요. 뭐 이때 이미 뭐 리버스 레포 한도도 막 증가시키면서 뭐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릴 생각은 이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 사실 금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파월은 계속해서 일시적이다.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요. 뭐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히 낮았다가 한 이 정도부터 금리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만큼 기간은 그냥 속았던 거죠. 파월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단기금융 시장에 계속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단기금리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 IORB 금리를 3month T빌 국채금리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금리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진작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뭐 결국 자산 축소가 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당연히 대출은 더 나갈 거고요.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지급준비금 늘지 못하고 줄어들면서 부채가 주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자산 축소가 될 거고 자산 축소가 되면 결국 실물 경제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를 한번 살펴보면 딱 한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던 게 2008년도 이후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케이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가 이 총 자산을 감소시켰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뭐 FOMC 끝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번 FOMC 때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한 20%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26% 정도에서 이때 한 18%까지 감소를 시켰었고요. 이번엔 최고점이 약 한 38%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거를 20%까지 감소를 시켜야 되면 연준 총자산이 이때 한 1.2조 달러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한 4.4조 최고치 기준으로 4.4조 달러 과거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가량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결국 실물 경제에 흘러들어야 될 돈이 과거에 비해서 3배 정도 가량이 많고 그럼 이때 이렇게 내려갈 때 어땠을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채 30년이 3.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3배가 더 많은 돈이 풀릴 예정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을 거고 결국 뭐 우크라이나 유가 폭등 여러 가지 등의 이슈로 뭐 사실 그리고 밀도 상당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뭐 거의 글로벌 MS 한 20% 후반 정도 되거든요. 뭐 그냥 반올림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밀이 뭐 사실 뭐 모든 음식의 원재료로에 거의 다 쓰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밀과 옥수수가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네온가스도 그렇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도 물가는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장 많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을 같이 쓰잖아요. 이때 딱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재무빌방 개정이 이렇게 막 늘었던 게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늘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 줄잖아요. 결국 재정정책은 돈을 쓰는 거니까 이 TG는 확 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거를 RRP로 대체를 했었지만
양적 완화를 하는 도중이니까 가능했고요. 근데 향후에도 재정정책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GA가 이렇게 증가됐다가 훅 줄면 그냥 자산 자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 자체가 실물 경제로 흘러가서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재정정책은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는 잡기 힘들고, 그래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금리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은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서 금리는 저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성장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해보죠. 이게 성장률이고 경제 성장률이고 이게 물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뭐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4%랑 뭐 금리를 올려서 성장률이 1%가 됐다고 치죠. 근데 물가가 이때는 7%고 이때는 뭐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뭐 물가가 한 4%까지 잡혔다라고 하면 뭐 똑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결국 물가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차감을 해야 되면 마이너스 3%, 이것도 마이너스 3%, 이거나 똑같은 건데 어차피 실제 이렇게 되면 물가는 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실질적인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 때문에 뭐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하는데 물가가 높아지면 어차피 성장률이 높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이 더 오르더라. 2015년부터 여기서 19년까지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이 더 오르더라 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뭐 이 부분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뭐 사실 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뭐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트레일링 PBR 살펴보면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올라갔던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PBR이 2.8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PBR이 4.4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수익성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같은 수익률인데 PBR만 그러니까 이때는 낮았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수익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질 때 버티긴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실질금리가 지금은 다시 좀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우크라이나발 그냥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하면서 저는 증시의 하락 압력을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뭐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뭐 장기 파동부터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1998년도부터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새로운 파동이다 국내는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하락이 2파, 금융위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해서 1, 2, 3, 4, 5로 큰 1파 완성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력 분쟁 코로나 떨어지면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 완성되고 작년 2월 정도까지 해서 3-1파 큰 한 파동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지금 2파 하락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채널링 같은 경우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거의 채널 다음 부근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 라고 보여지고, MACD, RSI 봐도 뭐 둘 다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3-1파부터 살펴보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 여기 이제 3파죠. 3파. 그래서 이제 2랑 4파를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죠.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 딱 고점 잘 닿였었죠. 그래서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제 고점을 넘었다가 깨질 때 매도,
깨질 때 매도, 뭐 2번 정도의 매도 기회는 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던 게 결국 여기 A파, B파, 여기 C파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O파랑 B파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똑같이 C파도 바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A파 저점에 올려놓으면은 여기 저점 잘 닿여 있었었고요. 여기 이제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C가 이제 확실히 끝났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파랑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이게 A, B, C가 이제 큰 A인 거고요. 여기 이제 깨질 때 다시 또 하락이다 라고 알 수 있었고, 여기가 A, B, C가 큰 A고, 그 다음에 이제 큰 B가 이렇게 A, B, C로 큰 B고, 지금 내려간 게 이제 1, 2, 3, 4였다라고 보고요. C라고 보는데, C에 지금 5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5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C에 5. 생각을 들고요. 전저점은 저는 깨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이제 2파랑 여기 4파, 저는 여기가 이제 4파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어서 잠시만요. 뭐 여기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맥스 아마 한 요 채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뭐 어차피 마지막 파동이라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려가는 파동이 지금 막 딱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서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그냥 뭐 일단 저는 한 350 정도에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괴선들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일단 결국 위든 밑이든 저는 좀 친다고 보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위든 밑이든 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선 방향 뭐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요. 일단 뭐 내일도 또 내려오겠죠. 주가가 계속 내려오니까 뭐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결국 아직 단기 하락은 좀 더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아직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냥 뭐 추세 봐도 전환선 기준으로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딱 정확하게 파동을 매기기는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도 일단 밤 조정 파동 한번 나오고 다시 또 빠지는 파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마도 여기 기준선 좀 저항을 받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파동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2008년도 중반 이후로부터 이제 2009년 그 바닥 이후로부터 생각이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 2파, 3회1, 3회2, 3회3, 3회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5파 고점을 치고 이렇게 A, B, C로 저는 크게 하락을 하리라 좀 판단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볼린저 밴드 이게 상단 타고 가던 것도 완벽하게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그 마지막 이제 5파를 보면은 5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는 이제 1파, 2파, 3파, 4파 치고 나서 5파가 연장되었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5파 1, 2, 3, 4, 여기가 5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 C로 내려갈 텐데요. A, B, C로 A가 나오고 A, B, C로 B가 나오고, 여기 이제 expanded flat이라고 해서 약간 좀 확장된 B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내려가는 게 C겠죠. C는 5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조금 애매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더 명확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5회 1이고 5회 2고 그 다음에 5회 3회 1, 2, 3, 4, 5로 해서 5회 3이 나오고, 지금 이제 5회 4 반등이 나오고 결국 5회 5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도 전저점을 저는 한 번 더 깨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 반등하고 C로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채널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제 2파랑 여기 4파를 그어도 딱 어제 빠졌던 위치가 딱 이 채널에서 딱 빠졌죠. 그래서 완벽한 상황에서
이 채널링에서 빠져줬기 때문에 뭐 저는 하방일 확률이 뭐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준선도 계속해서 제대로 넘고 있지 못하고요. 전환선 방향도 떨어지고 있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크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가파르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5, 3, 4, 5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빠진다라고 보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저는 1, 2, 3 여기가 4,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의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고요. 비트코인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일단 여기 고점을 넘고 나서 사실 롱 베팅을 하려면 뭐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뭐 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방 확률이 더 높아서 뭐 굳이 무리하게 베팅하고 싶지는 않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안의 내재 변동성 이제 곧 여기서 그냥 확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가 아니죠. 26일 프랭스팬도 돌파 가능하고 아직 여전히 기준선 위여서 뭐 저는 계속 조심해야 될 단계다. 계속해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쪽 빅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 갱신하면서 일단 추세 계속 살아 있고요.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결국 단기 반등이라고 보고 결국 저는 좀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빠진다. 이제 뭐 똑같이 뭐 국내 증시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뭐 딱 파동을 깔끔하게 매기기는 어려우나 어차피 여기가 A, B, C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생 같은 경우 뭐 전저점 깨지면서 뭐 계속 잘 하락하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중국 쪽 계속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달러 인덱스 뭐 사실 미국 쪽 안전 자산 이제 때문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좋으니까 뭐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뭐 달러 원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WTI 뭐 급등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더 올라갔는데 뭐 거의 110까지도 지금 간 상황입니다.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계속 상방이다라고는 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금은 뭐 사실 실질금리랑은 반대여서 뭐 지금 실질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올라가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뭐 저는 실질금리 좀 튈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뭐 저는 이제 실질금리 튀고 나서 뭐 그때 좀 살 생각입니다. 국고채 10년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조정 보이고 결국 다시 반등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거의 구름대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여기서 빠지고 재차 반등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키스코 이제 드디어 구름대를 완벽하게 벗어나서 뭐 추세 자체 이제 뭐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전선기준선 상회하고 전환선 방향 올라가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양호한 추세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주가 자체가 뭐 거의 73,000원까지 74,000원까지 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여기는 근데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좀 중요하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금리가 빠지면서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이럴 때 어차피 금리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렇게 내려가면 감사하게 더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추세 자체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뭐 좋지 않지만 뭐 사실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저는 좀 이런 종목은 더 사는 게 추세랑 상관없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오늘 하락하면서 20.1%니까 뭐 상당히 기대 수익률은 우수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DB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DB보다는 지금 현대해상이 훨씬 더 저평가라고 보고요. 뭐 우리 금융지주도 하락하면서 구름대 바닥까지 왔지만 이런 기회를 뭐 사실 저가 매수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저가 매수로 사실 사는 게 맞지 않나. 웬만해선 제가 저가 매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뭐 좀 하락하면서 기대 수익률 결국 17.3%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좀 하락하면서 반등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우리금융지주가 저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금융지주 봐도 그렇고요. 지금은 뭐 우리금융지주가 뭐 가장 좀 우수하지 않나 밸류에이션상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추세 좋지 않아서 뭐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여긴 전저점도 갱신을 했었고 그냥 여기가 A치고 그러니까 5파 고점 치고 A파, B파, C파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C니까 여기 A 저점을 깰 확률이 뭐 상당히 높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깰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항상 삼성전자 한 7.8, 7.8% 정도? 뭐 요 정도 될 때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작년에도 어김없이 7.9 정도 기록하면서 주가 빠졌었고요. 지금이 그렇게까지 조정을 크게 받은 게 아니고 금리를 조정하니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오히려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사실 더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전자보다는 뭐 좀 더 낮기는 합니다만 뭐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만 뭐 여기는 원래 워낙 실적 변동성이 커서 원래 항상 좀 절대가치 평가는 항상 저평가로 좀 나오긴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여기도 한 10%가 여기는 저점인데 그러니까 고점인데 결국 주가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기대 수익률이 높진 않아서 뭐 굳이 저는 뭐 금리를 조정해도 그렇고 매력적인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줄줄이 하향되고 있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영향도 더 크고 해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싶은 여기는 마음은 없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저는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까지 싸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칼날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까지 엄청 싼 것 같진 않다 인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은 싼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여기 이제 구름대를 못 넘어서 일단 뭐 굳이 추세상 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여기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살짝이나마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인 거는 맞지만 일단 뭐 추세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떨어진 거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구름대를 확실히 못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 프로판 영향이 좀 커서 그러니까 가스 영향이 좀 커가지고 여기 기준선을 좀 못 넘을 확률이 저는 좀 기술적 분석상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선 방향도 계속 내려올 거고요 이제. 그래서 같이 좀 빠질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는 되어 있어서 뭐 결국엔 오를 회사라 보지만 일단 굳이 추세가 좋지 않을 때 뭐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싼 편은 맞지만 일단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여기는 이제 뭐 워낙 저평가기도 하고 추세도 구름대 위로 이제 사실 넘어와서 뭐 딱히 이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좋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매우 많이 여긴 사실 좀 저평가는 저는 GS는 좀 크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여기는 괴선이 모여 있어서 일단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결국 기준선 크게 깨지거나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딱 추세가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저평가는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평가를 봐도 뭐 저는 뭐 KT는 이 정도면 좀 싼 편이다. 근데 이제 금리 조정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어서 뭐 그렇게 딱 금리 인상할 때 막 수혜주는 아니어서 그냥 딱 지켜만 보고 있는 뭐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LNC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를 넘어서 뭐 사실 그렇게 추세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그냥 전략적으로 일부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과거처럼 그냥 재차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거나 전환선 기준선 깨져버리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도 뭐 사실 지금은 상당히 싼 영역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구름대 두터워서 뭐 굳이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치평가도 뭐 좀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추세 여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굳이 사고 싶진 않은 것 같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절대가치평가도 여기는 이제 고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도 뭐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어서 뭐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다 생각은 들고,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주가 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싶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주가도 고평가다라고 절대가치평가로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평가로는 싸 보이긴 하지만 이 싼 레벨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치평가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 수치적인 것도 절대가치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이 정도 5% 6% 미만인 레벨에서 뭐 굳이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종목을 저는 뭐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100% 반등한다면 좋겠지만 결국 확률인 거죠. 그래서 굳이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굳이 이렇게 구름대 이렇게 두터울 때 저는 뭐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로직스는 상대가치평가를 보더라도 여기도 레벨 자체도 뭐 4% 미만, 3.5%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어서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 절대가치평가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또 싼 것도 아니어서 뭐 굳이 손은 안 가는 것 같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여기는 이제 좀 상대가치평가로도 이제 싼 영역까지는 왔는데, 뭐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또 싼 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레벨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추세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26일 후행스파 호전되고, 일단 구름대를 저는 좀 넘고 사더라도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여기 이제 절대가치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요. 상대가치평가로도 여기는 좀 포스코는 저평가는 확실히 되어 있긴 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지금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는 여긴 좀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평가로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한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구름대 일단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넘기고 나서 뭐 사더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평가로는 일단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상대가치평가로도 충분히 이 정도면 그래도 싼 영역까지는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엄청 싼 건 아니어도 비싸진 않은 그런 영역이다 생각이 들고요. 한국기업평가 이제 구름대를 좀 넘어섰는데, 일단 확실히 넘어서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절대가치평가였죠. 상대가치평가를 보더라도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땐 높은 건 맞는데, 금리를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좋다 하긴 뭐 애매해서 일단 적어도 구름대까지는 좀 넘어보자. 둘 다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도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좀 저항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뭐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크게 더 빼지 않을까. 5파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1, 2, 3, 4, 5로 전 더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오늘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지금 선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결국 빠질 거라고 보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뭐 전쟁이 끝나면 사라라는 말도 있지만 뭐 사실 그 전쟁이 끝나면 사라는 말에 그럼 전쟁이 끝났을 땐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뭐 포성 소리가 들리면 사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할 때 결국 돈을 쓰잖아요. 이제 뭐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돈을 쓰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많이 늘리게 되는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통화량을 못 늘리는 상황이고 하필 또 전쟁을 하는 두 나라들이 원자재가 많은 나라들이어서 둘 다 뭐 식료품이나 이제 그런 석유류 제품들 가격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 거기다 이제 돈은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최악의 상황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